대통령 후보 나오면서 야, 저건 경기도정을 어떻게 하지? 그런 생각, 안타까움이 들어요. 안타까움을.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내세우는 정책을 막 국민재난지원금이다, 국토보유세다, 뭐 기본소득이다 막 하다가 핵심 공약이라고 했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막 국민이 싫어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발 빼는 모양새인데 이건 유연한 겁니까? 말바꾸기입니까? 포퓰리즘입니까? 뭡니까 이게? 그게 이제 그만하죠. 근데 중요한 거는 네. 대통령이 될 사람은 국가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. 네. 그냥 여기서 표웃는다.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거둬들인다. 이거는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 후보가 가져야 될 이런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.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이재명, 이제 윤석열 두 후보가 이제 어쨌든 제일 이제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 두 후보가 주도하고 있는 지금 선거판이 결국 비전이 없다는 게 이제 결국 손 후보님을 나오게 하신 그런 중요한 계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통령제를 없애는 거 말고 그것보다 더 그 너머의 비전을 좀 하나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. 네. 제가 저 친구가 배 선장을 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. 네. 그 대통령 선거를 나오겠다고 했을 때, 야, 학교야, 그 선장의 역할이 뭔지 아니? 가장 중요한 역할. 네. 그러니까, 글쎄, 뭐 선원들을 다 지휘하고, 뭐 그랬더니, 잘 생각이 안 나서. 네. 선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망망대해에서 내 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. 네. 그래야지 그 항로를 보고 그렇죠. 항로에 어디 무슨 뭐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. 일단은 내가 서 있는 위치를.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. 안 그러면 표류하게 되겠군요. 그렇죠. 어디로 근데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. 지금 4차 산업 혁명 시대 아니에요? 네. 그렇죠. 네. 기술, 그 산업, 과학기술 발전이 막 무척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모빌리티가 변하고 또 이제 우주 산업이 새로 생기고 뭐 이런 그런 AI가 앞으로 군대를 지휘하게 된다고 하고 말이죠. 뭐 미국에서 우주사령부가 군대에서 만들어지고 이런데 우리는 지금 기술 강국이라고 하지만 자, 반도체 1위 국가라고 했어요. 근데 바이든이 들어서서 미중 대결로 그 경제전쟁을 선포하면서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들어가세요. 그러면서 우리나라 삼성 SK한테 정보 다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. 미국의 인텔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만든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도 자기네들 만든다고 그러고. 그렇죠. 앞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갈지 잘 모릅니다.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 무너집니다. 그럼요. 자동차 배터리. 이게 각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든다고 그래요. 그러네요. 이런 상당히 심각한, 그리고 우리나라 무슨 안보 이런 것도 지금 항공모함 만드는 데 대해서 뭐 논란이 있고 합니다만 이제 AI와 드론이 주도하는 이런 전쟁 형태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미래 비전을 갖고 나라 운영을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그런 데 대한 거 없이 그냥 당장 권력 갖겠다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. 아니 저는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바로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. 그러나 좀 너무하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이게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. 단순한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뭐 나이가 좀 들었다고 경륜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싫습니다. 다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것을 뒷받침할 비전이 필요하다. 근데 이 두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 갖고 싸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뭐 내가 뽑을 사람이 없다. 아니면 그렇죠. 뭐 차악을 선택해야 되느냐. 투표를 하기 싫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. 저는
제가 뭐를 뭐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대통령한테는 비전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네. 또 우리나라처럼 그 갈등, 분열, 뭐 싸움의 정세, 통합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개헌을 위한 소위 민주주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. 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 개헌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아직 세력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여야 어떤 후보랑 뭐 윤석열이든 아니면 이재명이든 그 후보들이랑 개헌 얘기를 해서 개헌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후보랑 연대나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습니까? 그분들이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앞으로 얘기하다 보면 도무지 그런 데 대한 생각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설사 생각을 해도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 잘할 건데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때 그전에는 그 내각제 개헌을 얘기를 했었던 분입니다. 네. 예. 대통령 되고 나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무시하고 사법부도 뭐 그렇게 하고 그런 분이 지난번에 개헌안을 내놨습니다만 그건 개헌안이 아니에요. 예. 대통령제의 무한 권력을 없애는 개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 4년 중심제만 그렇죠. 얘기를 4년 한 중이면 거예요. 더 세지죠, 우리나라. 그러고 거기에 무슨 감사원을 어떻게 다 아주 조금 이렇게. 예.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하고 따로 만나신 적은 있으십니까? 이재명 후보는 제가 분당에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그때 그 성남시장 때 여러 번 뵙고 윤석열 후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뵌 거는 지난 8.15 때 김구 선생님역에서 그냥 잠깐 마주친 거 외에는 제가 바른미래당 대표를 할 때 윤석열 후보의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되고 뭐 그랬으니까 성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. 근데 시장 때 이재명 지사를 국회의원으로 보시니까 그때는 어떠셨어요? 그때는 그냥 국회의원 대 시장으로 의례적인 특별한 정책 얘기를 할 건 아니었었고 그 지역적인 문제 그렇죠. 그런 거면 논의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장동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제일 지금 가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게 부동산 문제예요. 부동산 문제. 그래서 세금도 오르고 부동산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미치겠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일단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세금 막 때리고 그다음에 규제 더 하고 막 이런 쪽으로 지금 해결하겠다 하고 윤석열 후보는 우리 세금 낮추고 공급 확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손 대표님께서 어떤 쪽으로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? 저는 그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고 꼬인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경제관이 문제라고 봅니다. 경제관. 네. 시장 경제를 무시한 거예요. 시장의 논리를. 그 시민들의 마음을 억지로 갖다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갖다 몰아놓고. 이를테면 부동산, 이거는 사는 가치, 주거의 가치지 투자의 가치는 안 된다. 근데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아파트를 그냥 단지 편하게 사는 것만 생각합니까? 그렇죠. 투자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아주 오히려 사는 가치보다 더 높게 보는 겁니다. 제가 지금 구기동에 살고 있는데요. 조그만 연립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바로 뒷문을 열면 바로 산이에요. 그리고 앞에는 북한산이 쫙 보여요. 그런 환경이 없고 리조트에 항상 와 있는 거 같고 공기 아주 좋고. 그렇죠. 한여름에도 시원하죠. 에어컨을 한 열흘 정도 먹고 잠깐 먹고 애들이 올 때, 손님들이 올 때 그런데 집값은 형편없어요. 아파트가 아니라서. 시내 아파트 거머먼지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동네 살다가 그 시내 비싼 집에 갔다가 워낙 이 공기가 나빠갖고선 다시 이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근데 그건 돈이 있는 사람이고.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
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을 네.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. 그걸 갖다가 세금을 때려서 그 양도세나 보유세나 이래갖고서는 집 가진 비싼 집 사는 사람이 물러나게 한다. 물러납니까? 거래만 안 되죠. 그렇죠. 집값만 오르고. 네. 그러니까 시장을 존중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정책이라야 된다. 그리고 국가가 모든 걸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주 극단의 애가 좌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뜻이야 좋죠. 그 없는 사람들한테 그 집을 갖게 한다. 집 두 채, 세 채 가진 사람은 집을 내놔라.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세 높이고 거래세 높이고 뭐 이러는데 그게 더 꽁꽁 얼어붙어갖고서는 그렇죠. 더 올리니까. 그러니까 시장을 존중해야 된다. 부동산 정책도 저는 지금 무슨 세금으로 얼마나 높이겠다, 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하겠다,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겠다.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.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문가들을 모으되 거기서 제가 할 일은 시장을 존중해라. 우리 시민들의, 국민들의 그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존중을 해라. 마르크스의 자본, 그 사회주의가 폐망을 하게 된 것은 그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욕심, 자기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욕심, 이런 것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누르고 배급을 하겠다는데,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하경제가 생기고, 또 부정부패가 바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거를 시행하는 정책 시행자조차 안 지키는데 그렇죠. 누가 지키겠어요? 다 강남 살잖아요. 지금.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운 또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정책을 열어나가라. 그렇게 대통령은 그것만 얘기를 하면 되지. 국민 앞에 와서 내가 집값 잡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 말 한 10개 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저희 그 대통령이 갖는 권위로 되는 게 아니죠. 근데 좀 가벼운 얘기,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옛날에 이제 전남 강진에 토굴에도 사시고, 옛날 그전에는 또 전국을 돌면서 뭔가 체험, 그것까지 다 하시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, 요번 대선에서는 혹시 좀 이게 국민들한테 신선하게 보여줄 이벤트 이런 거 없습니까? 아닙니다.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민심대장 정도 하고, 또 강진에서, 조용히 지내기도 하고, 춘천에서도 지내고, 맞아요, 춘천에서도 또 미국에 가서도 지내고, 독일에 가서도 지내고, 또 실리콘밸리도 가서 보고, 제가 워낙 대학교 때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극단 좌파였습니다. 저는 그때 바람이 분다, 바람이 불어,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불어온다, 미국 대사관에 불이 붙었다, 잘 탄다, 신난다. 맞아요, 그 노래 있었어요. 학생 때 이 노래를 부르고. 저도 옛날에 불렀었어요. 잘 탄다, 신난다. 반미주의자였어요. 대학교 1, 2학년 때 재벌과 빈곤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. 김성들은. 반재벌, 반기업주의자였어요. 제가 최초로 무기정학을 받은 게 삼성재벌에서 운영하는 한비가 사건이 미술 사건에서 그거에 대해서 최초로 데모를 해서 최초로 무기정학을 받았어요. 반기업이었어요.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 동맹을 제대로 해야 된다. 또 기업에 대해서 반기업 정신을 버틸 것이 아니라 기업을 존중하고 기업의 경제 활동을 존중해야 된다. 그런 사람입니다. 그렇죠. 제가 영국에 가서 세계를 보고 또 최근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세계 기술 산업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소위 이념에 의해서 진영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. 열린 미래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. 그런 거거든요.
뭐 저는 지금 제가 무슨 뭐 새로운 뭐 이벤트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제가 살아온 길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네.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열어나가겠습니다. 네. 진정 어리게 호소를 할 생각입니다. 네, 왜냐하면 이 저번 대선에 저녁이 있는 삶 예. 이걸로 상당히 히트를 치셨어요. 그래서 혹시 그런 게 하나 더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. 아, 그거는 진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. 그렇죠. 그런 노래까지 정부였어요. 만드시고 노래를 직접 예. 부르시고. 아니, 근데 저녁에 있는 삶을 제가 얘기를 하고 이 정부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 뭐 취지는 좋습니다. 네, 네. 노동자들이 또 회사원들이 모든 거 그냥 그 회사에 묶여서 밤늦게까지 뭐. 저녁마다 야근을 하고 또 나가서 술을 먹어도 회사 일로 2차, 3차도 회사로 그러지 말고 자기 개인을 개발하고 네. 가정의 행복도 추구하고 또 미래를 향한 자기 준비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걸 그냥 주 52시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그거는 하니까 아니었죠. 아니 우선 중소상공인들 영세 맞아요. 그 네. 소상공인들이 살 길 없는 거예요. 그냥 네. 그러고 이제 칼퇴근하니까 아니 칼퇴근 해야 될 직장도 있지만 아닌 직장이 또 많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불가피하게. 연구하다가도 그냥 불 꺼야 되니까 네. 그 컴퓨터 꺼야 되니까 네. 왜냐하면 아니 뭐 업주가 처벌을 업주 받으니까. 처벌받으니까. 예. 그러니까 유연성을 갖고 네. 단계적으로 또 그때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. 그런 생각인 겁니다. 근데 이제 대선을 벌써 이제 4번째 도전하시는데 그거는 열정도 대단하시지만 또 체력이 뒷받침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건강 유지 비결이 뭔가 있으신가요? 뭐 제가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 같아요. 아,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아니 물론 뭐 네.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산에도 네. 가고 네. 예. 또 저녁에는 막걸리를 많이 마시고 네. 아, 네.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네. 막걸리 쭉 마시니까 변이 좋아져요. 아, 네. 예. 아니 그게 건강에 아주 최고죠. 음. 아이고 그렇다고 무슨 뭐 다른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무엇보다도 예. 마음을 편하게 갖고 아, 예. 제가 바른미래당 때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, 야유, 조롱을 받았습니까? 네. 다 받아주고 그 네. 사람들 내가 마음속으로 욕하지 않았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번 대선에 나서는 손학규만의 메시지 짧게 한번 해주시죠. 네. 나라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. 이 대통령제, 양당제 갖고 끝없는 싸움으로, 끝없는 무한 대결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강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막 올라서 있는 우리나라 자칫하면 무너집니다. 그래서 정치를 바꾸자고 대통령제들을 이제는 끝내고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고 나온 겁니다.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세계로 발전할 수 있고 기술 강국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. 저는 경기도지사 때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었습니다. 파주에 LG 디스플레이라는 지 만들었습니다. 평택의 항을 제3대 항으로 지금 키워놓은 그 기초를 만들었습니다. 미군이 동두천에서 나올 때 평택의 국제도시를 만들었습니다. 그 수원에는 광교 신도시를 만들고 광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었습니다. 딴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되고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. 그것을 위한 정치적인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. 제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축적되어 온 경험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라를 통합하고자 합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 저 손학규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나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. 네. 자, 그 4번째 대선에 도전한 손학규 후보의 주장을 오늘 들었습니다.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선에 도전한 손학규 후보의 이야기,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? 네. 아수라판 같은 대선판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.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. 나와주신 손학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